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력이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실제로 우리 우주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력이 아니라 전기라면 어떨까요? 전기 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진정한 매력은 중력 대신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회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류 과학은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화는 먼 과거의 대격변적인 전지구적 재앙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전기 우주론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과학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상하지만 끔찍한 경고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빅뱅 이후 40만 년 동안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떠다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력이 물질을 묶어 항성을 만들어 다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항성을 은하로 끌어당겼습니다. 중력은 은하를 성단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후 초신성이 폭발하고 우주에는 원소들이 뿌려졌습니다. 중력은 이 원소들을 합쳐 행성으로 만듭니다. 그 행성들은 항성 주위를 규칙적인 궤도로 돌며 중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중력 이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력은 특히 대규모로 이 모든 물질을 제자리에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하 주위를 회전하는 물질의 양과 움직이는 속도를 고려할 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암흑물질입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중력이 아니라 전기에 의해 함께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기 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주를 관통하는 것은 이온화된 입자의 광활한 바다라고 합니다. 이 입자들은 거대한 플라즈마 필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우리 태양은 대부분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는 가시 우주의 99.9% 이상을 구성합니다. 이 플라즈마 네트워크는 매우 방대하여 우주의 모든 은하를 하나의 전기 회로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로는 먼 거리까지 전기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빛보다 더 빠르게 전기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즉 거미줄처럼 모든 우주가 플라즈마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론가는 이 전기줄을 이용해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기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전기우주론자들은 최근 실험실에서 자신들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증거는 우주론이 아니라 고고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우주 이론에 따르면 급격한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하늘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건을 관습과 신화와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변화만이 그들이 묘사한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징들 속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상처를 남긴 대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콜로라도 강이 협곡 벽 사이를 흐르고 있으며 주류 지질학에 따르면 복잡한 일련의 지각 변동과 침식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강을 자세히 보면 많은 지류가 매우 일관된 패턴과 각도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기 엔지니어와 전기, 우주론자들에게 친숙한 구조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전자제품에 흐르는 전류나 전기로 인해 생긴 패턴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 영상처럼 나무 판자의 전기로 인해 생긴 패턴과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구에도 이와 같이 엄청난 전기로 인해 생긴 상처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지류라는 것이죠. 특히 콜로라도 강의 교차점은 전기 회로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는 전기의 바다이지만 모든 것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가 흐르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합니다. 전기가 회로를 통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전류 흐름이 잘못되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태양계의 전기적 균형이 깨지면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동하는 격렬한 아크 방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크 방전이 닿는 모든 곳에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화성의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과 같은 상처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협곡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지각 활동과 물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기우주론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한 번개가
행성 곳곳에 협곡을 만들고 나중에 물로 채워졌다고 믿습니다. 미국 전체의 길이만큼이나 긴 발레스 마리네리스 협곡은 물의 침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지구의 한 부분을 빠르고 격렬하게 깎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일부로 보이는 그랜드 캐니언의 지류 또한 거대한 번개로 인해 생긴 자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전체 지역은 마치 강력한 아크 방전이 지표면을 가로질러 불안정하게 전진하는 지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This entire region resembles nothing so much as an area zapped by a powerful electric arc, advancing unsteadily across the surface. 이러한 협곡은 금성부터 명왕성까지 태양계 곳곳에 암석 행성과 위성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왕성에는 흉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성인 티타니아에는 거의 1000마일 길이의 상처가 있습니다. 천왕성 근처에서 강력한 우주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전기 우주학자들은 행성 간 번개가 과거에 여러 번 지구를 강타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약 12000년 전에 치명적인 전기적 사건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생존자들은 상처투성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상형 문자로 본 것을 모방했죠. 12000년 전은 지구의 만년설이 일주일 만에 녹아 지구 대격변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영거 드라이아스 시대입니다.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100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고 지구의 해수면이 수백 피트 상승했습니다. 그 대재앙의 한 주가 끝났을 때 지구 표면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거 드라이아스기 이후 지구가 급격히 온난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전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거대한 소행성 충돌 또는 태양 폭발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과 같은 격렬한 태양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우주론자들은 행성 간 번개에 의한 거대한 번개에 의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또 다른 좋은 가설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지구상의 모든 문화에는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는 이러한 신화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화에 따르면 밤하늘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늘에서 태양만이 눈에 띄는 전체가 아니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의 모습도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금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신화시대에는 금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가장 가까운 행성은 이외로 토성이었다고 합니다. 토성은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실제로는 이중 행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의 태양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설 속 신화에서는 토성과 지구가 헤어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두 행성이 헤어질 때 엄청난 지옥이 다가옵니다. 임마누엘 벨리코브스키가 베스트셀러인 충돌하는 세계를 출간하면서 천문학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벨리코브스키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It is only wishful thinking that we are living in a safe, never perturbed solar system and a safe, never perturbed Earth. Dr. Velikovsky's contention is that in the memory of man, the Earth has gone through great natural paroxysms. He's founded his theory on the ancient records of man from all over the world, on archaeological evidence in the form of ancient calendars that have become strangely obsolete, and on new and radical interpretations of information from astronomy, paleontology, paleomagnetism, and evolution. 벨리코브스키는 비교 신화를 사용하여 다양한 전설을 조사하고 공통된 주제를 찾았습니다. 벨리코브스키는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홍수 신화 외에도 다른 공통된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The story of human memory of catastrophes that took place in historical times, but strangely,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described in so many sources, as if non-existent for the scientific world. 신들은 종종 엄청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토성은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였던 신화 속 황금 시대를 관장하는 거대한 천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이 도는 축인 천구의 극에 창조주신 아툼을 배치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신 아누가 북극성에서 통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극성은 토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인들도 토성을 잃어버린 낙원을 다스리는 원시 태양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토성의 고대 라틴어 이름은 태양신 솔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불렸던 토성의 이름을 태양신 헬리오스라고도 불렀습니다. 프란츠 볼은 독일의 과학사학자이며 그의 연구는 천문학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그는 크로노스와 헬리오스가 한때는 같은 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성은 많은 고대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중국의 천문학 역사에서는 모두 토성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황금시대를 토성의 통치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원래 위치는 사투르니아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또한 토성의 날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축제는 토성을 신들의 아버지로서 기렸습니다. 벨리코브스키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성처럼 멀리 떨어진 행성이 어떻게 하늘의 중심축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토성이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웠고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지구와 토성은 이중 행성이었습니다. 함께 태양 주위를 움직였죠. 두 행성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성은 뜨거나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말처럼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텔벗은 벨리코프스키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고대 상징을 연구하여 하늘의 옛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문화권, 모든 대륙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주의 바퀴라고 합니다. 우주 바퀴는 신들의 왕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불교, 자인학교, 힌두교에서도 바퀴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아일랜드와 캘리포니아의 언덕에서도 우주의 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스칸디나비아, 지중해 주변, 멕시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세 가지 물체를 나타냅니다. 가장 멀리 있는 큰 행성인 토성, 가장 가까이 있는 어두운 행성은 화성,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빛나는 행성이 있습니다. 새 행성의 에너지가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에게 수백, 수천 년의 수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영웅의 황금시대라고 불렀으며 문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기 엔지니어 월손일은 데이비드 텔벗의 우주 바퀴에 관한 강연을 보고 그 설계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Came as a bit of a shock and a surprise to see David Talbot showing slides at one of the sessions at the conference, which I recognized immediately as being similar to those of electric discharges in the laboratory. 많은 고대 문화에서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지구에 재앙이 닥친 황금시대를 묘사합니다. 전 세계의 신화는 하늘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고 각 신들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한 신이 다른 신을 정복하면 다음 신이 다른 신을 정복하는 시기였죠. 그렇다면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벼락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마하바라타의 신들이 에너지 무기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하늘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스 신이 천상의 벼락을 휘둘러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제스는 목성이라는 이름으로 토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폴로의 화살, 포세이돈의 삼지창, 이 모든 것이 벼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신의 이름을 딴 행성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실제 천둥 번개를 해석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들 사이의 전쟁과 지구의 대격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했던 우주의 수레바퀴에서 토성과 화성 가운데에서 빛나는 행성, 금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다른 행성처럼 평범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격렬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목성의 한 덩어리가 행성의 중심에서 분출되었으며 이 물질은 거대한 혜성의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이 혜성이 결국 나중에 금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전설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제우스가 자신의 이마를 통해 아테나 여신을 낳았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완전히 성장하여 찬란한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을 내뱉었죠. 행성과 신은 하나이며 제우스는 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야와 바빌로니아에서는 금성이 혜성처럼 불타오르는 별이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성과 관련된 여신 이시스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별로 변해 지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순간 지구, 금성, 화성, 토성이 서로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전류의 플라즈마 흐름이 불안정해져서 행성들 사이에 거대한 번개가 치게 되었습니다. 이 번개는 달의 분화구를 폭발시키고 지구를 찢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문화권에서는 이 번개와 기타 플라즈마 방전에 대한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에는 17,000년 된 동굴 벽화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매우 세밀하고 사실적이며 매우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보다 더 후대의 미술은 사람을 막대기로 묘사하는 등 조잡하게 그려졌을까요? 그것은 남성을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이 항상 쭉 뻗어 있고 그림의 양쪽에 점이 있는 것을 보세요. 이와 같은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플라즈마 물리학자인 앤서니 페라트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페라트의 플라즈마 방전 애니메이션입니다. 중앙 기둥이 축이고 축 주위에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원환 또는 도넛 모양의 고리가 있습니다. 위쪽은 샴페인 잔, 아래쪽은 찌그러진 종이라고 합니다. 관찰자에게는 모양이 투명하지만 플라즈마가 가장 밀집된 곳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플라즈마가 가장 밀집된 곳 위주로 보면 전 세계 고대 문화권에서 그린 모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모양을 그리고 기록한 이유는 이 모양이 하늘에서 빛나는 거대한 물체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신처럼 말이죠. 이 플라즈마 방전은 시끄럽고 밝고 격렬해서 하늘에서 싸우는 신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번개는 멈추고 신들의 전쟁은 끝나게 되죠. 토성, 화성, 금성은 현재의 궤도로 이동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만 중력, 태양계 및 모든 주류 우주론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을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누군가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항성이 핵융합에 의해 동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수소 원자는 헬륨으로 융합되어 빛과 열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전기우주 이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우주에서 주류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핵융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스며드는 강력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파이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국제연구팀의 실험을 통해 전기우주 이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구의 실험실에서 항성의 플라즈마 환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첨단 기술 시설에 플라즈마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우주를 모방한 저압수소 가스로 원자로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전류를 흘려서 빛나는 플라즈마 공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중층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도넛 모양의 소용돌이로 빠르게 자기 조직화되었습니다. 이 이중층은 전자와 이온, 수소 원자를 가두는 전기가 통하는 껍질을 형성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상의 어떤 실험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원자로 내부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전자 밀도는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 보내진 우주선에서 측정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사파이어 연구팀의 플라즈마는 미터당 최대 8000볼트의 엄청난 전기장을 유지했지만 플라즈마 표면의 전압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원자로 노심은 섭씨 8만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플라즈마 열 복사는 태양과 마찬가지로 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태양과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코로나에서 더 높은 에너지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파이어 프로젝트는 자체 미니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융합 없이 해냈습니다. 오직 전기만을 사용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자로가 철과 텅스텐 같은 원소를 마그네슘, 칼슘, 티타늄 등 17가지의 다른 원소로 바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파이어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텅스텐과 철을 17가지 이상의 다른 안정적인 원소로 반복적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전기우주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항성은 결국 내부 핵융합이 아니라 우주 플라즈마를 통해 흐르는 전기 방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지만 사파이어 팀의 원자로는 양자 진공에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사파이어 팀의 기술이 더욱 연구되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구 전체에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에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은 항상 불운을 많이 당합니다. 차에 치이거나 독사를 당하거나 어느새 사라지죠. 그래서 이들은 항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전기우주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을 했으며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할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실험입니다. 우주 플라즈마를 통해 움직이는 에너지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누군가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을 실어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서로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송합니다.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정보를 전송합니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얽히게 되면 두 입자가 연결되고 서로의 움직임이 상쇄됩니다. 즉 입자 A가 위로 회전하고 있다면 입자 B는 아래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한 입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면 다른 입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지만 양자 입자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나요? 관측자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관측자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파동이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또한 관측하기 전에는 입자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측정하면 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함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상하지만 두 입자가 얽히게 되면 이상함은 마법으로 변합니다.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자, 이제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제 얽혀 있는 두 입자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리합니다. 입자는 실험실에 서로 다른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지구에 서로 다른 방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얽힌 입자 중 하나를 측정하여 위 또는 아래로 회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위, 아래로 동시에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때 두 개의 입자는 서로 한 가지 행동으로 고정됩니다. 입자 중 하나인 A 입자는 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입자와 얽혀 있는 두 번째 B 입자의 파동함수도 붕괴되었고 당연히 아래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얽힌 두 입자를 먼 거리까지 분리해 봅시다. 입자 A를 뉴욕에 놓습니다. 입자 B를 달에 놓습니다. 입자 A의 파동함수가 붕괴합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회전합니다. 입자 B는 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두 입자의 파동함수가 동시에 붕괴했습니다. 정확히 동시에 말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빛은 달에 도달하는데 1.28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달에 있는 다른 입자는 1.28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어 파동 함수가 붕괴했고 동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입자 A를 도쿄에 놓아봅시다. 입자 B를 화성에 놓습니다. 입자 A를 붕괴시키면 입자 B도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빛이 화성에 도달하는데 12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12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정보가 전달되어 동시에 붕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A를 런던에 두고 입자 B를 안드로메다 은하에 두겠습니다. 약 250만 광년이 떨어진 곳입니다. 입자 A를 관측하여 런던에서 붕괴시켰습니다. 원래 속도라면 입자 B에 도달하는 데는 250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입자 B는 250만 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붕괴하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분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입자 B는 런던에 있는 입자와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붕괴했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도 양자 역학을 너무나 싫어했죠.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으니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93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제는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EPR 논문으로 알려진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입자의 상태가 측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몰랐고 그저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것을 숨겨진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숨겨진 변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국소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입자가 먼 거리에서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국소적이라는 뜻이고 이는 말이 안 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약 30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964년 존 스튜어트 벨은 얽힌 입자는 거리에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입자들은 빛의 속도도 신경 쓰지 않고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감정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입자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벨의 사고 실험이 멋진 점은 실제 입자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실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에 벨이 옳았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가 초기 실험에 몇 가지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들은 실험실에서 이를 증명했고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양자 입자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국소적이었습니다. 양자 입자는 즉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양자 입자는 거리도 신경 쓰지 않고 빛의 속도도 무시합니다. 이 발견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어서 아스페, 클라우저, 차일링거는 이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입자들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까요? 소리는 공기 분자의 진동입니다. 따라서 소리는 공기가 매질입니다. 소리는 물에서도 작동합니다. 따라서 물이 매질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빛의 속도에 비해 느립니다. 그러나 전파는 빠릅니다. 전파의 매질은 전자기 스펙트럼입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그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입자들이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매질은 무엇일까요? 전기우주 이론이 은하계의 형성을 설명하고 태양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에 대한 주장도 설명합니다. 바로 양자 입자들의 매질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플라즈마라는 것이죠. 물리학자 니콜라이 코지레프와 니콜라 테슬라는 이를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코지레프와 테슬라는 우리가 이 에테르 또는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물, 공기, 우주 진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점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파이어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기우주 이론은 변두리 이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파이어 팀은 많은 작업을 비밀리에 수행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토성이 하늘을 지배하던 마지막 황금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인류 문명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우주 이론은 많은 과학을 설명하며 아인슈타인이 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성은 혜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성은 벨리코프스키가 목성에서 나왔다고 말한 훨씬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행성으로 하늘에서 관측되어 왔습니다. 혜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005년 나사는 에폭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딥 임팩트 임무라고도 불렸죠. 나사는 혜성의 내부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선을 혜성에 충돌시켰습니다. 특히 이 미션에서 전기우주론의 대가인 월손일은 혜성에 대해 많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충돌 전에 전기 에너지의 아크가 발생하고 장비가 고장나고 번개와 함께 X선이 방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우주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손일의 예측이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는 당연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인물의 의견이 틀렸다는 주장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할 것입니다. 월손일은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격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그가 IBM의 컴퓨터 세일즈맨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손일은 한때 자신의 과학적 연구를 동료 검토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수레바퀴와 토성에 대한 고대 신화의 연결고리도 사실 모두 불완전한 증거이며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고대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토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은 저 멀리 저 밖에 있었습니다. 사파이어 프로젝트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로웰 모건 박사는 팀에서 유일한 플라즈마 물리학자였고 그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과학 유튜버인 데이브 교수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The EU concept is fraudulent bullshit being promoted by several people as real science to the general public. They don't really know any physics or mathematics to speak of. They have all the usual trappings of crackpot scientists. 모건 박사는 결국 프로젝트를 떠났습니다. I quit for several reasons. One, they could no longer pay me, and two, they're just amateurs. And I was tired of working with amateurs. 그렇다면 애초에 합법적인 과학자가 왜 이 일에 관여했을까요? It all began with Velikovsky. I read Worlds in Collision in 1960 and thought it was a great yarn, but any implied physics was wrong. 전기우주 이론은 현재 대부분 사이비 과학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이비 과학이라고 해도 가끔씩 사이비 과학처럼 보였던 이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 과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In recent years, however, evidence collected during the geophysical year and by several space probes has tended to verify several of Velikovsky's predictions. For instance, he had said in the face of strong disagreement that because of her recent birth, Venus is extremely hot, a view subsequently borne out by observations of Mariner 2. He claimed in 1950 that the ancient civilizations of Central America were much older than believed. Recently, this view too has been proved by radiocarbon dating. 또한 그는 행성간 자기장을 주장했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 이후 파이오니어 5호에서 행성간 자기장이 감지되었습니다. 전기 우주 이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격적인 영상들이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면 그들은 만약 전기 우주와 같은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미쳤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벨리코브스키, 손힐, 그리고 다른 전기우주 이론 지지자들을 침묵시켜야 하고 그들의 연구를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반박자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벨리코브스키의 정보를 검열하려 했습니다. 벨리코브스키의 저서 충돌하는 세계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과학계는 이 책을 차트에서 삭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즉 벨리코브스키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위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의 책은 차트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었지만 과학계는 그의 아이디어가 잘못된 정보라고 우리에게 선전했습니다. 물론 벨리코브스키의 주장과 이론 모든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가설과 주장들이 틀리더라도 우선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을 모은 후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었을 때 다시 재검증을 하여 진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은 자기 교정성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과학 이론들을 과학계 내부의 지식 축적 프로세스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 가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려면 가장 엄격한 기준인 증거와 면밀한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벨리코브스키 사건의 최악의 측면은 그의 아이디어 중 상당수가 잘못되었거나 어리석거나 사실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측면은 일부 과학자들이 벨리코프스키의 아이디어를 억압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아이디어는 가장 엄격한 증거 또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벨리코브스키의 주장과 이론들도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증을 하는 게 더 올바른 과학적 자세라는 거죠. 어느 한쪽의 그룹이 유명하고 많은 이론들을 내세웠고 심지어 그 이론들이 들어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론만 따를 게 아니라 유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론들도 폭넓게 받아들여 다 같이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검열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과학자들 또한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기술들과 진실들을 위해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다 같이 협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힘들죠.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서 과학은 물론 모든 분야는 경쟁을 붙이고 권력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학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책을 판매하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다른 인물들의 아이디어로 인해 자신들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평판이 깎이게 되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압하고 검열하려는 과학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우린 계속 잘못되고 어쩌면 틀릴지도 모르는 그들만의 과학 이론에 갇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과학은 종종 틀리기도 합니다. 논쟁을 억압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과학자를 검열하는 주류 과학기관이 있다면 그 주류 과학기관은 진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